안녕하세요. 심화반 처음이죠. 그쵸.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 저한테 기본반을 들으셨던 분이 이제 심화로 이렇게 딱 이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한테 잘 들으셨던 분은 잘 안 보이고 마스크를 껴서 그러나? 저한테 들으셨던 분 기본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셨던 분이 더 많네요. 야, 저는 기본반이 그대로 심화 이렇게 옮겨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한테 안 들으셨던 분은 교재를 새로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기본반 수업 때 이걸로 했고 근데 기본반 수업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문제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수업 때는 이 문제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60시간 내. 그래서 이제 예제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때 여기 있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럼 기본 들으셨던 분은 원가를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기본 근데 저한테 이제 지금 심화 듣는 분 중에서 제 기본 안 들었던 분 중에서 원가를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어느 분으로부터 이제 또 수업을 듣고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게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접근 방법이 또 달라요. 예. 뭐 그게 이제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어느 정도라도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저한테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지금 진도는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이 주관식 문제들 있죠. 이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이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도 답안지 쓰는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 답안지 작성하는 방금 전에도 유예 이제 시험 보고 채점한 거 보면 아, 이분들이 유예생들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답안지 작성 측면에서도 좀 연습을 하라고 일부러 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바꾼 겁니다. 실제 2차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양도 많고 더 까다롭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습하라고 이제 좀 제가 이제 바꾼 거고 그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앞에 있는 그 기본서 내용 중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이게 이제 제가 여기 해커스 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 교과서의 출판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출판사가 달라지게 되면서 편집 과정에서 옮겨 적다가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오타는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수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그 오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쭉 심화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예습을 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예습합니까? 원가 관리에게 안 하시죠? 예.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재무회계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세법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죠. 그쵸? 예. 충분한 이렇게 또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또 직장 다니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존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가 관리에게는 다들 다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가 관리에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무회계하고 세법처럼 공부하면 이게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게 투입 시간이 이게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시간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게 어려운 건데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방법은 뭐냐면 뭐 수업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습을 요구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좀 주제 넘는 짓이고 예, 재무회계 세법 이런 것들 이제 예습 많이 하시고 제가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를 읽고 오라는 거예요. 풀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1장, 2장, 뭐 2장 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생각이거든요. 예. 1, 2장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1, 2장에 문제 있잖아요. 그쵸? 거기 대표 문제가 있고 이 대표 문제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유형.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 기출 문제에서 쉬운 거는 거의 다 뺐어요. 예. 다 난이도가 중에서 예. 뭐 중상 이 정도? 예. 상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좀 읽고 오시면 돼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예. 이제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래 한 번 다 공부했으니까 과연 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그쵸?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딱 보면서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생각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떠오르면 예, 원가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시간에 제약 없이 푼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풀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장에서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제도 시험장에서 들어가서 풀게 되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재무회계는 달리. 왜냐면 재무회계는 딱 읽어보면 첫 아이디어가 금방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회계 기준하고 세법도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재무회계 세법은 이제 양이 많은데 그거는 정해진 그 기준하고 그 법이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판단 여부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가 않은데 원가는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을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그 수학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 여러분들 공부해봤지만 수학 딱 공식 내가 암기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문제 다 풉니까? 아니죠. 그 문제가 이게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그 아이디어를 그 출제자가 문제의 그 설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2차는 특히 더더욱 그래요. 예.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2차 강평 수업 했는데 저는 2차 시험 문제 되게 어렵게 내거든요. 욕 바가지로 하고 있어 막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 이렇게 연습하고 들어가야지만 겨우 시험에 나오는 거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좀 더 어렵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원가는 이건 시간이 부족하면 이건 더더욱 풀지 못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다 재무에게 치중을 해요. 근데 이제 원가는 대신 문제가 그래도 1차 시험 문제는 특히 세무사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응용해서 내질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쭉 출제됐던 문제를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내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가끔가다 한 3년에 한 번 아니면 5년에 한 번 정도는 보통 한 3년에 한 번은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그때 이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 위험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재무에게도 많이 이제 충실히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내년 시험 대비해서는 시간이 좀 있는 타임이거든요. 근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원가는 더 하기 싫어져요. 더 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가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잘 잊어먹지는 않은데 그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업에서 좀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직접 풀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풀이 방법과 제 풀이 방법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해 본 바, 특히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 주중반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문제는 읽고 알아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최대한 풀어주면서 아,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된 거니까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특히 이제 이 원가는 자료에 대한 이용이 중요한데 이 원가는 이게 두 번 읽으면 실패예요, 실패.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들을 잘 익히면서 어차피 근데 유형을 한 번 익히면 풀어보면 알겠지만 1장 딱 풀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그냥 계속 문제를 이렇게 응용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을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많이 읽어보는 습관. 문제를 많이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실제 시험 문제를 한 번 해보고, 아, 이 문제가 그런 식의 문제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되면 이 문제 풀이에 대한 첫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이디어는 제가 제시를 해줄 거예요. 보통 이런 식의 문제니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만 잘 연습을 해도 이거 하고 또 이거 반복해서 또 객관식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뭐 충분히 원가는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예, 수업 시간 오기 전에 한번 문제 읽어보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해결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예. 자, 문제 설명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참조해 드릴게요. 자, 48페이지. 예. 이게 말 문제는 원가는 말 문제 안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기출 OX 문제 이거 이제 나온 거 있는데 그거를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계산민주의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자, 48페이지에 이제 대표 문제 이렇게 나왔어서 이게 이제 원가의 흐름과 배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이 출제위원이 기능별 손익계산서하고 성격별 손익계산서 이거 재무회계에서도 공부하셨죠? 그렇죠? 우리 기준에서 손익계산서 비용 표시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비용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상에서의 비용을 그렇죠? 그 비용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그게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고 또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표시할 때 그 비용 계정 과목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성격 그대로. 급여다 그러면 급여,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그게 성격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별 손익계산서하고 성격별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차이를 상기업에서는 상기업 손익계산서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제조기업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 게 2차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재무회계에서 출제되지 않고 원가관리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회계사 시험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도 출제가 됐어요. 거의 요 정도 수준보다 거의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출제된 게. 예. 단지 그 출제됐을 때는 이제 제주관제표를 조금 더 나열해 가지고 이제 출제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1차에도 나온 거예요. 1차에도. 근데 2차에도 나왔어요. 2차는 여기서 좀 살이 더 붙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하고 이제 성격별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 기능별 손익계산서로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다 물어보면 이게 2009년도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을 때거든요. 제가 한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강의를 해 가지고 이 학교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이 그때 막 이런 거 뭐 시험 전문으로 보는 말은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딱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기능별로 풀었어요. 기능별로. 이 문제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낸 그 교수님의 의도는 성격별로 풀려고 낸 의도 같았어요. 그 밑에 별애가 있죠. 예. 오히려 성격별을 이제 이용해서 풀려고 큰 건데 아무튼 뭐 기능별로 푸는데 하여튼 둘의 이제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능별로 제가 이제 먼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식 기능별 손익계산서 이 정도는 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이걸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빼주냐면 판매관리비를 빼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능별 손익계산서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기능별 손익계산서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의 비용은 여기 마이너스라고 이게 비용이죠, 이게. 이거를 기능별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 매출원가라는 비용하고 판관비를 기능별로 표시했다는데 그 매출원가하고 판관비는 서로 기능이 다른 비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출원가는 뭐 기능이다, 활동이다, 뭐 똑같이 생각해도 돼요. 예.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활동에서 우리가 비용 처리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매출원가는 무슨 활동에서 비용 처리된 걸 의미하는 걸까요? 공부를 다 해보셨으니까. 예. 이건 제조 활동이에요. 제조 기능. 그렇죠? 이거는 비제조 기능. 그렇죠? 판매 관리 활동.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럼 제조기업은 두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거 공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비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거 본사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당해년도 회계기간에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는 일단은 다 제조 원가로서 다 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돼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하고 제조 간접비. 이 제조 원가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자산 계상됐다가 당해년도 회계 기간에 이 자산 계상된 이 재고자산 중에서 판매된 것만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를 통하면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판매되지 않은 거는 그러면 자산인데 미판매된 거는 기말적으로 남아있겠죠. 그대로 자산으로. 그렇죠? 이거는 판매된 거 단기에. 이거는 미판매된 거. 여기 있는 금액은 단기에 발생은 했지만 단기 비용 처리된 건 아니죠? 예, 이연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기초재고가 되면서 다음 연도에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겠죠.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재무회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비용의 이연이 되는 겁니다. 기말적으로. 그렇죠? 이건 비용을 이연시킨 거예요. 단기에 발생은 했지만 이연시키고 차기에 비용시키는 거고. 이게 단기 비용된 거고. 근데 본사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건 자산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 시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두 개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는 제조 활동에서 이거는 이제 비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는 게 T계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T계정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나오는 건데 저한테 공부하셨던 분들은 T계정을 이용할 때 합산 T계정이라는 걸 공부하셨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그걸 오늘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자, 합산 T계정이 뭐냐면 이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제품 T계정.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다 T계정 하나에다 합산을 한 거예요. 합산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합산 T계정 37페이지 있는데 근데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그 37페이지 밑에 여백에 그게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합산 T계정을 작성해서 필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필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별거 아니에요. 거기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T계정을 세 개를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합쳐볼게요. 자, 원재료, 기초 원재료. 원재료 차변에 원재료 매입액이 되겠죠. 예.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사용액. 그렇죠? 지금 원재료 계정만 찍으면 원재료 계정 차변하고 원재료 계정 대변하는 거예요. 원재료 사용액이 바로 뭐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이게 지금 원재료 계정 과목 차변과 대변이에요. 거기에 제공품 티 계정을 합산해요. 똑같은 티 계정에다 그리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 티 계정 차변은 단기 총재조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기 총재조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기 총재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공품 계정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의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기말 제공품. 이것도 원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건 원재료하고 제공품 티 계정 두 개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쪽에 서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서로 이렇게 대체돼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재료에서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고 직접 재료비가 또 그 다음에 제공품에서 또 이제 대체되고 제품으로. 그래서 양쪽에 같은 거 있으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관련된 문제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또 그려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외우시면 돼요. 그 원재료 제공품 합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합치면 기초 제품. 그 다음에 제품 계정 차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차변과 대변 내역을 다 합친 겁니다. 그 양쪽에 서로 같은 게 있어요. 그 양쪽에 서로 같으면 뭐 서로 없어져도 뭐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금액이 없어지니까 대차 금액은 일체가 될 거예요. 직접 재료비 없앴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노비하고 요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요거 우리가 가공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공비.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이에요. 원재료 매입액은 직접 재료비 금액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재료 사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원재료 사용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입액과 사용액은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출원가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원가 주어지면서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마도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1장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풀이 방법이 바로 이거 될 거예요.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응용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문제를 딱 보고 첫 아이디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요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요걸 물어봤다. 기말 원재료. 그럼 이제 차변 대변 다 채운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재고 자산이 쭉 주어져 있죠? 예. 자, 3월 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초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월 초에 지금 재료, 원재료 재고하고 제공품 제품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130, 70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거 다 합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에 두 번째 줄에 주어져 있어요. 예. 120만 원. 그렇죠? 원재료 매입에 120만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노후비하고 이제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예.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자, 직접 노후비는 직접 노무원가 30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얼마다 보통 이렇게 안 주어져요. 시험 문제에서. 예. 제조간접비가 특징이 뭐냐면 이 제조간접비 요 특징 세 가지는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얘는 간접원가. 어떤 특정 제품에 추적되는 원가가 아니라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예, 배부되는 원가, 공통원가가 되면서 그리고 얘는 항목이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항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중에서 이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가 다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기세, 뭐 연료비, 뭐 그렇죠? 뭐 공장 감독자 급여, 뭐 간접 재료비 등등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됐고 어차피 모든 제품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생되는 원가니까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지 않고 다 모아놓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금액을 다 모아놓고 그 원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항목을 제조간접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다 모아놓고 그렇죠? 공통원가니까 각 제품별로 우리가 배부하는 성격이다 하는 겁니다. 배부 기준을 통해서 그런 원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서 다양한 항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 자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발라내야 되겠죠. 그걸 다양한 항목을 다 발라내가지고 그걸 다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일단은 제조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 그 문제에 제시된 것 중에서는 누가 있냐면 공장 감독자 급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장 감독자 급여 10만 원. 자, 제조간접비 구하는 거예요. 네. 공장 감독자 급여 10만 원. 이건 직접 노비가 아니죠. 그렇죠? 직접 노비는 뭐예요? 공장 감독자가 아니라 공장의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가 되는 거예요. 공장에 종업원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생산직 노동자. 이 사람들이 직접 노무 원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원가는 그 사람들이 그 제품 만드는데 투입된 시간에다가 임료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직접 노비는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 감독자는 이 사람들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리직 노동자, 감독자. 그 대표적으로 공장 감독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특정 제품에 배부하는 원가, 아니, 특정 제품에 우리가 추적되는 원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제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배부하는 간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타의 제조 간접 원가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하고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본사부는 보면 안 돼요. 본사부는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것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료 20만 원에서 공장 발생분은 60%에 해당되는 12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50만 원 중에서 공장분에 해당되는 40만 원. 얘가 제조간접비죠. 본사에 기타 판관비 더해주면 안 돼요. 이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82만 원이 나올 겁니다. 쭉 계산하면 82만 원 맞죠? 네. 82만 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는 거기 또 주어져 있죠. 오른쪽에 3월 말에. 그러면 이제 90에 40이니까 13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양쪽 대차가 이제 동일할 거니까 대차 차액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 합계 금액에서 이제 계산기 두드려야지 이제 차변 합계에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매출원가가 이거 계산해 보면 572만 원이 나올 겁니다. 계산하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능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할 때 자, 거기 매출액이 740만 원.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 이제 구한 거예요. 제조활동에서 이제 비용 처리된 금액.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은 이거거든요. 전년도에 2월된 금액에다가 이게 단기 발생분이 됐잖아요. 당해년도에 전년도에 2월돼서 자산으로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발생액이에요, 이게. 그렇죠? 원재료 매입액 발생액, 그 다음에 가공비 발생액. 근데 이 중에서 자산 계상되고 그럼 나머지는 비용 처리되는 거죠. 572만 원.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740만 원 마이너스 572만 원 하게 되면 168만 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기능별 손익계산서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성격별에서는 매출원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성격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168만 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판관비. 자, 그럼 이제 아까 본사에서 발생한 거. 자, 누구 있냐면 전기료 아까 그 20만 원에서 본사분에 해당되는 8만 원. 그 다음에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렇죠? 예. 20%에 해당되는 10만 원. 그 다음에 본사의 기타 판관비 해서 40만 원. 그럼 이제 5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관비 이제 58만 원 빼면 영업이익은 11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100%. 예. 그래서 이제 110만 원을 이제 계산을 했을 건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풀어요. 왜냐하면 일단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저도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아마 시험장에서. 근데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주어져 있고 직접 재료 매입액 발생액이 주어있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매입액을 제외한 이 제조기업 전체에서 발생한 공장 본사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지금 발생액의 합계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44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성격별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회계 발생 기준인데 봐봐요. 일단 발생 기준에서는 단기에 발생액이 있어요. 이게 공장이든 본사든 성격별은 이거 구분 안 해요. 그렇죠? 여기서 급여나 여기서 급여나 똑같이 다 급여로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성격별은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 있는 감가상각비 구분 안 해요. 그냥 감가상각비도 손익계산서에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단기 발생분이거든요. 이게 단기에. 그럼 단기 비용 처리되는 거는 이게 다 비용 처리되는 건 아니죠. 제조기업에서는. 그렇죠? 이 중에서 발생분이 다 비용 처리되는 거는 판관비는 다 비용 처리가 돼요. 판관비는 단기 발생분이 다 비용 처리가 돼요. 여기서 발생한 건 다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발생한 거는 다 비용 처리되지 않고 만약에 재고가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고 증가분만큼은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제가 아까 재고를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용의 이연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연. 이 개념을 잘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현금으로표 개념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면 단기 발생분 중에서 발생분에 다 비용되지 않고 증가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산 계상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재고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재고가 감소분은. 재고 증가분은 비용을 취소한 거죠. 그럼 재고 감소분은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순자산이 감소가 되면 그건 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전년도에 이연시켰던 재고가 전년도에 비용 처리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뭐야? 그게 이제 비용 처리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거죠. 일단 전체에서 공장이 아니라 이 기업 전체에서 발생한 그 금액은 얼마냐면 직접 재료 매입액이 1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매입액을 제외한 이게 공장이든 본사든 전체 발생한 발생 비용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44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기초와 기말의 자산의 변동이 없으면 이게 전액 다 뭘로 처리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네. 기초와 기말의 자산의 변동이 없으면.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초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고. 그렇죠? 월초. 월말은 얼마예요? 130만 원이죠? 그러면 재고자산이 얼마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70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는 단기 다 비용 처리되고 기말에 또 이제 재고가 생긴 거예요. 그럼 기초는 비용 처리되고 매출원가로. 기말은 얘를 다 비용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비용 처리되지 않고 다시 비용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의 그 차이를 보니까 70만 원이 감소가 됐다는 거는 그 비용이 더 추가로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초분이 더 컸으니까. 그럼 이게 비용 처리된 금액이에요, 결국은. 만약에 재고가 증가하면 이걸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된 금액은 120에 440에 플러스 70 하게 되면 630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렇게 풀기를 원했을 거예요. 네.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네. 지가 냈으니까 지가 잘 풀겠죠. 자, 740만 원 마이너스 630만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물어본 거예요. 매출 총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 치중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거의 수험생 대부분이었죠. 근데 성격별의 선입계산서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를 딱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오히려 이렇게 풀라는 의도로 이제 주어진 거로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성격별이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기업에서는 이게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냐면 상기업은 이게 없거든요. 상기업은. 그럼 상기업은 이제 뭐냐면 매입액이라고 이게 상품의 매입액. 그 다음에 이제 판매된 것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기업에서는 매출원가 성격별 손익계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일단은 상품 매입액, 당해년도에 상품 매입액을 일단 다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상품과 기말상품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변동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상품의 변동인데 상품의 증가면 일단 비용 처리하고 얘는 이제 비용 처리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매입한 것 중에서 이 증가된 건 판매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상품이 감소하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상기업의 기능별 손익계산서의 이 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제조기업에서는 이제 얘가 존재하거든요. 제조기업에서는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듯이 지금 뭐야? 거기 자 120만 원하고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액 120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440만 원. 이 440만 원은 제조활동뿐만 아니라 비제조 활동에서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재고의 변동만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30만 원에 이제 우리가 비용을 계산을 한 거잖아요. 재고의 변동이 70만 원만큼 더 감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조기업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격별로 작성하게 되면. 매출원가를 따로 구분해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의 내용을. 성격별로 작성하게 되면. 그리고 기능별로 작성하면 이거를 다시 재분류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재분류하는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더 성격별에 대한 정보에다가 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더 우리가 뭐야? 목적적 합하고 뭐 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기능별의 장점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능별에서는 성격별을 거쳐서 이걸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별에 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별 손익계산서에서는 성격별의 비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이건 재무회계에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성격별에서는 기능별을 주석 공시해요 안 해요? 그게 시험에 제일 틀린 문장으로 잘 나오는 거잖아요. 성격별에서는 기능별의 이 비용을 주석으로 공시 안 해요. 그럴 바에는 뭘로 작성하는 거예요? 기능별로 작성하는 거지. 성격별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능별로 넘어가지 않고. 근데 기능별로 넘어가면 성격별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주석 공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별에서 끝나면 기능별에 대해서는 주석 공시 사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신 성격별에서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원가 부분에 대해서만 주석 공시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이거에 대한 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 종류를 잘 특성을 알고 있으면 규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성격별은
이거는 되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발생한 거 그대로 적은 거니까. 근데 이건 다시 재분류하는 거잖아요. 재분류. 그러니까 재분류하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뭐 개입된다. 그래서 뭐 단점으로 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현금 흐름 예측할 때는 비용이 그렇죠. 어떤 비용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현금 흐름 예측에는 비용 성격 그대로 나타내는 성격별이 더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격별과 기능별의 이제 손익계산서 장단점이 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재무회계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재무회계 문제에서.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거는 그 상기업의 그 기능별과 성격별로는 그게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제조기업 갖고 하면 그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는 3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8페이지에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그냥 엄청난 그 문제를 했는데 이거 풀지 마세요. 이걸 푸는 게 나아요. 이걸 푸는 게. 그렇죠? 뭐 시간 되면 쭉 한번 읽어보면 예. 똑같아요. 똑같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신 주의할 거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41페이지. 제조원가 명세서 있죠? 예. 그 밑에 KIFRS, 한국 차트 국제 기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능별로 우리가 뭐야? 손익계산서 작성해서 공시한다는 거죠.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및 종업원급여 등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공시할 때는 성격별이 주석 공시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별로 우리가 공시할 때는 기능별이 주석 공시사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별 손익계산서에 대한 그 양식인데 그 양식이 뒤에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격별 손익계산서의 그 양식에서는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 대신 이제 원재료 매입액이 아니라 원재료 사용액을 이제 기초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이제 이 손익계산서가 양식이 딱 주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금액을 표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계산할 때는 제품 제공품 하지 않고 원재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원재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재료 포함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비교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원재료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원재료 빼야 되겠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세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보세요. 그 문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자, 원재료 매입액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원재료 매입액이 120만 원. 자, 그럼 얘를 이제 비용 처리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보여줄 때는 기초가 지금 합치면 얼마예요? 200만 원, 130만 원. 그러니까 원재료까지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 130만 원이니까 70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계산할 때는. 그런데 이제 IFRS에서의 이제 성격별 손익계산서 양식상에서는 이게 원재료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직접 재료원가 원재료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재료 사용액. 그럼 이 문제에서 원재료 사용액은 얼마가 돼요? 원재료 사용액이 얼마가 되냐면 지금 기초 원재료가 얼마예요? 3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이 120만 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원재료 월말 재고가 10만 원. 하면 원재료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얼마가 되죠? 1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140만 원 이렇게 하고 사용액을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뺀 제공품과 제품의 이제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기초는 얼마냐면 170이고 그 다음에 월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70에서 120이면 얼마 감소하는 거야? 40 감소하는 거죠? 아닌가? 아, 제가 백신 맞은 이후에 머리가 맛이 가가지고 암산이 안 됩니다. 그거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한테 공부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예. 더 쓰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얼마야? 170에서 120이니까 50이 감소하는 거죠? 예.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똑같죠. 이거 190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190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IFRS 그 성격별 손익계산서 양식은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때, 예, 그때 주의하시면 돼요. 예, 1차 시험에서는 뭐 이거 손익계산 작성하라 이런 게 안 나오고 2차 시험에서 이제 작성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이제 비용 계산은 사용액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매입액으로 이제 한 거고 여기는 매입액이 이제 반영된 거고 요거는 사용액으로 반영한 거죠. 예. 뭐 이렇게 신기하게들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아, 이게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괜한 말 했어, 내가. 괜히 2차 시험에 그 표시 방법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예. 좀 이따 또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격표 수립해서 이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능들하고.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2차 시험 때 그거 이제 각각에 대한 손익계산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겁니다. 자, 됐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 덧셈 뺄셈이 잘 안 되거든요. 저 백신 맞은 이후에 저 죽을 뻔했어요. 막 길에 가다 쓰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머리가 좀 이렇게 약간 이게 맛이 가가지고 그나마 이제 다른 건 다 알아보는데 대신 사칙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계산을 엉뚱하게 하거든요. 막 4 더하기 뭐 7하면 막 10으로 막 풀어야 되는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무사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두 줄짜리 이렇게 문제가. 물론 이제 거기서 객관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쭉 나와 있겠죠. 9월 중에 10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는데 단기 총제조원가는 200이며 전환원가가 120이라면 원재료 재고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물어본 게 9월 말 원재료 재고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장에서 문제는 제가 다 T계정을 이용해서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재료 재고를 이제 우리가 T계정으로 그려보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차변의 원재료 증가액, 기초의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제품의 원재료 사용액, 이게 직접 재료비가 돼요. 이게 이제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원재료가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이게 원재료 사용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상기업이면 상품이면 어떻게 돼요? 기초의 매입의 매출원가의 뭐 기말 상품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풀 것 같아요. 자, 원재료 구입하였다 100원, 100원 쓰고. 그 다음에 9월 초, 월초는 지금 50이라고 쓰고. 이제 물어본 거는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재료 사용액을 이제 계산하려고 해야겠죠. 그럼 나머지 이용하지 않은 자료가 이제 되는 거예요. 단기 총재정원가는 200이고 전환원가는 120이다. 그럼 단기 총재정원가 200.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후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근데 이 가공비를 우리가 전환원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가 이제 원재료 사용액이 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200에서 가공비 120을 빼면 80이 원재료 사용액이 된다. 물론 또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우리가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합계. 그 다음에 가공원가, 전환원가 합계, 가공원가, 전환원가 하면 직접 노후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차 차익으로 풀면 되겠죠. 70이 되겠네요. 이런 것도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매출원가 구하는 거.
보는 거죠. 매출원가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합산티계정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합산티계정.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기초재고, 기말재고, 여기는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가공원가, 즉 직접 노비하고 제조간접비 합계, 이게 매출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합산티계정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네.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원재료 매입액이 75만 원, 75만 원. 그 다음에 이게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거든요. 예, 가공원가. 자, 그거 두 개 합치면 40에 85니까 125만 원이 되겠죠. 예. 판매 수수료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판관비예요, 판관비. 지금 우리는 매출원가,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판관비를 다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초와 기말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대신 뭐가 주어졌어요? 변동분이 주어져야죠, 변동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200만 원에서 재고가 감소하면 추가로 비용 계상하면 되는 거고, 재고가 증가하면 그때는 비용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당해년도 발생분을 지금 제조활동에서 발생액을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00만 원이 지금 매출원가로 계상했다는 거는 이게 단기 발생분이잖아요. 일단 단기 발생분을 다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고의 변동을 보자는 거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큰일 났네. 지금 저한테 들으셨던 분이 지금 고개를 끄덕여가지고 지금 완전 좌절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공장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공장에서 200만 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이제 이 200만 원 발생액이 다 재고로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고로 포함이 된다는 건 다 자산 계상된다는 거죠. 자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200만 원이 다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자산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 200만 원이 다 비용 처리되지 않은 거죠. 남은 것만큼은 자산 계상됐다는 거고. 그럼 자산이 감소가 됐던 건 뭐야? 그건 전년도에 이제 2월 돼서 넘어왔던 거죠. 이건 지금 단기분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다는 거는 전기에 내가 비용 처리하지 않았던 게 이제 단기에 비용 처리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초는 단기에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상기업이든 제조기업이든 기초 재고는 단기에 다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재고의 변동분을 보면 되는 거죠. 재고의 변동분이 원재료 재고 감소분이 2만 원이고 제공품 재고 증가분이 4만 원이고 제품 재고 감소분이 6만 원이면 결국은 4만 원의 감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단기 발생분도 일단은 다 비용 처리된 거고, 그 다음에 재고 감소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가 된 거죠. 얼마 되는 거예요? 204만 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흥분했어 지금. 아, 갑자기 뒷골 땡겨가지고. 예. 회계원리에서 여러분들 비용의 정의가 뭐예요? 비용의 정의. 예. 이 회계라는 게 발생과 이연에 대한 그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회계는 거의 다, 회계는 결국 발생과 이연에다가 현재 가치가 결국 저는 회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회계 전공자로서, 예. 이상한 교수를 만나가지고 제가 박사하기는 못했지만 회계 전공자로서, 예. 지도 교수님 제가 욕했죠. 그 회계를, 그쵸?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뭐냐 그러면 이제 발생과 이연,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현재 가치도 발생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의 정의가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할 때 뭐 개념책에서 나오잖아요. 밖에 왜 지랄해? 모든, 그쵸? 모든 쟤 때문에 지금 흐름 끊겨가지고 순자산의 감소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거래에서의 순자산의 감소분을 일단 비용으로 보되 무슨 거래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자본거래라고 얘기하죠. 주주와의 거래, 출자자의 거래. 순자산의 감소분 중에서
자본거래는 제외한 단기의 순자산 감소분은 비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거래는 근데 우리 원가관리계산 자본거래 나올 리가 없어요. 자본거래는 여러분들이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그 자본 파트에서만 나오는 거래가 자본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지금 2번 문제에서 아까 발생액이 지금 제조활동에서 발생액 원재료 매입액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자본가 200만 원이 단기에 발생분이면서 이게 단기에 일단 자산이 계산이 되겠죠? 단기 자산 계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비용 처리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산이 다 이게 비용 처리된다고. 당연연도에 이게 순자산이 다 감소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순자산이 감소된 걸 보냐? 지금 재고 변동을 보게 되면 일단은 얘를 다 비용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재고의 변동을 따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재고의 변동을 보니까 오히려 또 순자산이 더 감소가 됐어요. 이거는 단기 발생분에 대한 자산이고 전기 발생분이 전기 비용 처리되지 않고 기초재고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초재고의 변동분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의 변동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말재고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해년도 발생한 금액 중에서 증가된 건 비용 처리되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초는 만약에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단기에 다 비용 처리되는 걸 의미해요. 전년도 2월 돼서 넘어온 건 다 단기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이거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뭐 두 회기간 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단기분을 일단 다 비용 처리하고 재고 변동분을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분을 발생한 걸 다 비용 처리하고 재고 변동분을 봤는데 오히려 또 감소가 됐다. 4만 원이? 그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에 이제 이연시켰던 게 또 추가로 비용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4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의 그 발생과 이연이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시겠죠? 뭐 좀 깨름직하다 했으면 질문하세요. 뭐 이거 수강생 100명 정도 있지만 온라인을 의식해서 그렇죠? 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야지 이거를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순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순자산의 감소분은 당해년도 발생한 거 자산 계산 다 감소됐고 그리고 2월 돼서 넘어온 것도 또 감소가 된 거예요. 기초재고도 결국은. 그래서 결국 당해년도 순자산 감소분은 204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유형은 이제 3번 문제 유형. 자, 이건 이제 기말제공품을 계상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말제공품을 계상해라. 단기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전환원가, 기초제공품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쭉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기초와 기말제공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T계정을 그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T계정을 그릴 생각해야 되면 내가 어떤 T계정을 그릴까 보면 일단은 해당되는 자산계정 과목이 뭐가 주어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말제공품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제공품 T계정을 그리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기 총재조원가, 기초 플러스 단기 총재조원가, 그 다음에 당연연대 이제 완성품 원가인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기초가 지금 100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가 200. 직접 노업이 제조관제비 합계액이 이게 전환원가거든요. 뭐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그 전환원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합쳐서 650. 그럼 이제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구사항은. 그럼 이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대한 이용하지 않은 자료를 보면 돼요. 제조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뭐냐면 단기제품 제조원가에다가 거기다 20% 이익 가산해가지고 그게 이제 매출원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지금, 자, 매가가 지금 1,000원이 주어져 있어요. 주의할 게 상품 매출액이 400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제조원가에 대한 매출원가는 그 제품 매출액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상품이 왜 주어졌냐? 아, 이 기업이 그렇죠?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뭐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기업과 제조기업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1,000원에서 상기업의 매출액은 제외되겠죠. 400.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이 원가는 예, 당연히 제품에 대한 그렇죠. 제품에 대한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0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익가산율이 주어져 있죠. 이건 매가고 지금 이익가산율이 20%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원가로 환원하면 1 플러스 이익가산율분의 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5분의 4죠. 80%. 맞나? 80% 맞죠? 네, 480. 그리고 480에서 대차 차익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500이요? 5분의 4잖아요. 아니다. 6분의 5구나. 그렇죠? 0.6 6분의 5구나. 아, 50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 네,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상태예요, 제가 지금. 세심 맞고. 예. 주의하셔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4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셔요. 뭐 시간이 저렇게 많이 지나갔나?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예. 아, 저는 원래 보강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에는 그래도 좀 성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계속 들어가겠다면서 다음 주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날은 이제 다 풀어주는데 이제 좀 가면서 이제 아, 이거는 똑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막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5번 문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월초하고 월말에 제공품 원재료가 있죠? 그러면 그 티 계정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합산 티 계정을 이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재료하고 그 다음에 제공품 합산 티 계정을 그리는 거예요. 자, 월초니까 자, 월초 원재료 월초 제공품 항상 원재료를 합산하게 되면 차변에 원재료 매입액이 계산이 돼요. 원재료 매입액.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네, 원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말, 원재료, 월말 제공품. 이게 이제 원재료하고 제공품 합치면 차변 다 더하고 대변 다 더해서 이제 양쪽에 같은 거 싹 없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30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90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에서 원재료의 매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놨어요. 이게 0이 되는 거고, 가공비를 계산하는 건데 직접 노무 원가가 300이 되고, 제조간접비는 항상 나열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에다 동그라미 치고 영업점포 본부사업은 다 판관비예요. 공장 감독자 급여, 그 밖에 제조간접 원가. 자, 그러니까 50, 100, 200 해서 350. 대차 차익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합산 티계정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재무회계에서 이제 물론 이제 재무회계에서 상기업으로 나오겠죠. 재고자산에서 공부했죠. 매출 총이익률법이라고. 이거 제조기업에서 매출 총이익률법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 공부했던 거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제조기업. 신기한 게 또 상기업으로 내면 맞추는데 또 제조기업으로 내면 또 틀려요. 별로 안 신기하나?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원재료 제공품 제품
월초가 주어져 있고 이 월말의 물음표가 이제 이게 다 홍수로 다 떠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홍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손실, 뭐 홍수 아니면 홍수? 보통 화재가 잘 나오는데, 그렇죠? 화재로 인한 손실 이렇게 다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재료, 제공품, 제품, 티계정 세 개 합친 거. 세 개 합친 거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주어져 있죠. 예, 16,000원 플러스 34,000원 플러스 8만원. 자, 그러면 이제 월초 재고 다 더해주면 13만원이 됩니다. 이게 원재료 매입액 가공비라고 그랬잖아요. 원재료 매입액,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자, 매입액 주어져 있어요. 24만원. 그 다음에 가공비. 그런데 또 이런 형태로 또 잘 주어져요. 지금 직접 노무원가 20만원이고 기본원가가 지금 30만원.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 합치고 제조간접원가가 가공원가의 20%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제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이제 그 가공원가 20%라는 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직접 노무비가 지금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 맞나? 아, 20만 원. 네. 긴장하셔야 돼요. 예. 긴장하셔야 됩니다. 20만 원. 여기에 제주간접비. 이게 가공원가죠? 그거에 20%. 그 20%가 제주간접비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만 원에 곱하기 0.2 나누기 0.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 식을 전개해 보면. 그렇죠? 이거 뭐 1차 방정식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0만 원 곱하기 0.2 나누기 0.8 하게 되면 5만 원이 됩니다. 제주간접비가. 자, 그러면 이제 20만 원, 5만 원. 그리고 이제 매출 총률법은 이제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실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 매출원가 추정을 통해 가지고 단기 판매 가능 제품에서 이 매출원가 빼면 나머지가 이제 월말 재고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뭘로 주어져 있냐면 지금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만 원에 곱하기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도 원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뭐야? 그럼 거기서 주어진 거는 네. 시험은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요 가로치는 거는 이거 생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보통 매출 총이익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그렇죠? 그때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나오면 이걸 언급을 해요. 실제 언급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서.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생각해서 풀면 틀리는 거예요. 이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뭐냐면 이거는 매출 총이익을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 이거는 매출 총이익을 이거는 매출 원가로 나눈 거예요. 이게 이익가산율이에요. 이게 원가 이익가산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시험은. 근데 어떤 애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출제위원이 매일 똑같은 분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똑같은 문제라도 이 표현이 다 달라요. 본인이 쓰는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매출 총이익률이다 나오면 근데 이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근데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다 그러면 이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게 원가 이익가산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얼마예요? 예, 0.4. 그럼 이제 0.6이 매출 원가율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1에다가 이익률 빼면 원가율이 되는 거니까. 그 매출액 대비니까 매출액 곱해지니까 이제 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2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게 40%가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40만 원 곱하기 이익가산율이기 때문에 1.4분의 1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익가산율로 주어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이익가산율 주어진 거 봤었죠. 예. 그러니까 이익가산율을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도 돼요. 이미 나왔고 그렇게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무회계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나머지가 이제 손실액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손실을 면한 자산이 있으면 빼주면 돼요. 손실을 면한 자산이 있으면 빼주면 나머지가 이제 손실액이 되는 겁니다. 자, 저거 주의하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매출액 대비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원가가 80이다. 그리고 이익이 20이다. 그러면 이제 매가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20을 100으로 나눈 거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은 20을 80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0.2가 나오고 이거는 0.2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가를 구하려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0.1을 해야지만 80이 나오고 얘는 100 곱하기 1.25분의 1을 해줘야지만 8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이 0.25를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총이익률, 이익가산율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표현하고 얘는 0.2는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제 표현이 다 있어요. 뭐 고집이 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이익가산율이라고 내는 사람도 있고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내면 그냥 매출액 대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네. 언제 시작했죠? 2시에 시작했나요? 야, 벌써 이렇게 지났나? 좀 쉬어야죠? 예.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